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정윤의 책문화TV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민주쌤의 미국 대통령 리더십 탐구 8회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강의를 해주실 우리 김민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더위에 잘 지내 계시죠? 네. 네. 저희가 참고로 이 방송이 이제 녹화 방송이어가지고 가능하면 이제 날씨 얘기는 안 하기로 했는데 네, 너무 더워요. 네. 그쵸? 네. 7, 8월 달에는 네, 더위가 아주 기승을 부릴 것 같거든요. 네. 네. 계속 네. 더워질 것 같아요. 네. 장마 끝나고 나면 더더욱. 네, 그러게요. 네. 김민주 대표님과 함께 미국 대통령 리더십 탐구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책문화TV에서 진행하는 이제 프로그램 그 책문화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방송 전에 그 유튜브 방송 링크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책문화학교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그 강의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미국 대통령 리더십 시리즈 7회까지 했고요. 오늘 벌써 8회입니다. 대표님 그동안 어떤 내용을 했는지 우리가 좀 복습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오바마 오늘 하는 거는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최근 얘기고요. 네. 그동안 이제 1강부터 7강까지 했던 거는 뭐 그 전에 좀 오래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워싱턴, 링컨, 루스벨트 두 분, 레이건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쭉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오바마부터 시작해서 이 다음에 그 트럼프 그리고 또 바이든 이렇게 최근 얘기를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어느 정도 뉴스 등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이제 뉴스에서 이제 많이 듣지 않았던 우리가 책으로 아니면 영화로 봤던 네. 그 미국의 대통령들의 이야기 그동안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그렇죠. 최근은 최근대로 네. 재미있고 예. 또 옛날은 또 옛날대로 네. 재미있고 그렇죠. 예. 미국 대통령 리더십 탐구 시리즈 강의를 해주시는 우리 김민주 대표님을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죠. 네, 우리 김민주 대표님은 서울대학교와 시카고대학교에서 경제 학문을 공부하셨고요. 한국은행과 SK그룹에서 경제 현장을 배우셨고 리드앤리더와 컬처클럽 대표로서 많은 매체에 글을 기고하고 책을 많이 내셨습니다. 저서로는 최근에 그 세계를 이끈 경제사상 강의를 출간하셨고요. 김민주의 트렌드로 읽는 세계사, 경제법칙 101, 자본주의 이야기, 나는 도서관에서 교양을 읽는다 등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번역도 많이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성장의 문화, 노벨 경제학 강의, 지식경제학 미스터리 등을 옮기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많은 저술 활동도 하고 계시고 번역 활동도 하고 계시고 네. 정말 책 문화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콘텐츠를 만드는 네. 그런 부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네. 맞아요. 특히 이제 번역 같은 경우도 제2의 창작이라고 불릴 만큼 매우 중요한 작업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대통령 관련되는 이제 네.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은 책들을 읽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국내 저자책도 있고 해외 저자책도 있고 그러는데 네. 해외 저자책들 중에서 번역이 잘 안 된,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서툴게 된 그런 책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글을 읽는데 네. 굉장히 애로를 겪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예전에는 뭐 번역된 책이 좀 서투른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가면 갈수록 좀 줄어들긴 하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많이 그렇다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아, 네. 그렇군요. 사실 번역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책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번역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일단 맥락의 흐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사실 책을 읽기가 싫어지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번역도 매우 중요하고 번역 인력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오락 오바마 네. 관련되는 이제 자서전은 3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부인 미셸 그 관련되는 그 자서전 비커밍도 있고 그러는데 그 자서전은 이게 잘 번역이 잘 돼 있더라고요. 자서전이요? 네, 아마도 이제 신경을 훨씬 더 이제 썼겠죠. 네, 뭐 좋은 네. 번역자도 있었을 것이고, 뭐 좋은 출판사도 있었을 것이고. 네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좀 소개하는 책들, 네. 그런 책들 중에 좀 문제가 있었었어요. 그래요? 나중에 그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네. 그 오늘은 이제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이었던 이제 버락 오바마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사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주 익숙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책들이 국내에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고 또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오바마 그 책을 보면 네. 크게 한 3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예. 하나는 자서전이 있고, 하나는 그러니까 오바마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의 책들이 있고, 네네. 그 다음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네. 업적 중심으로 쓴 거, 그렇게 네.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네. 뭐 특히 네. 그 책의 권수로 네. 보면 네.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의 책들이 유난히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인생 역정 네. 오늘 얘기 드리겠지만 이제 그게 굉장히 다이내믹해서 네. 그리고 또 대통령이 이제 된다고 그러고 또 네. 대통령이 되니까 기대하는 바가 많잖아요. 그렇죠. 또 노벨 평화상을 또 초기에 받았잖아요. 네. 당선된 해 10월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바마에 대한 인기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그 관련 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업적이 어떤지에 대한 책은 네.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요? 네.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오바마가 이제 네. 새로 도입한 의료보험이 있으면 오바마 예, 케어라고 예. 그러잖아요. 네네. 그거를 그러니까 물론 논문 이런 건 많은데 네. 그것만 집중적으로 다른 책들은 별로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초기 얘기만 너무 있고 네. 후기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게. 네.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도 책을 통해서 이제 독자들에게 오바마 대통령을 많이 소개를 하고 알려야 되겠지만 대통령 후에 어떤 뭐 평판이라든지 평가에 대한 그런 그런 책들이 많이 없다는 게 좀 의외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나온 책들은 이제 좀 더 있는데 예.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저자가 쓴 책도 별로 없고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된 책도 사실 많이 없고, 네. 네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출간이 많이 됐을 것 같긴 한데, 네네. 네. 이미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책으로 소개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미국 대통령 리더십 탐구 8강 하겠습니다.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었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김민주 대표님께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버락 오바마에 대한 그 얘기인데요. 오늘은 목차를 4개로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흑인 대통령으로서 최초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얘기고, 그리고 본인이 백인과 흑인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젊어서 그리고 어려서 굉장히 많이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못되면 이제 한 사람을 이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갖기도 하지만 오바마는 그거를 잘 극복을 해서 이제 담대한 희망을 갖게 됐죠. 그러니까 뭐 상원의원 포함해서 대통령까지 되겠다라는. 근데 담대할 때 담이 무슨 담인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담은 쓸개 담입니다. 그러니까 쓸개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배포가 크다. 근데 하여튼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희망을 담대한 희망이라고 했고, 또 오바마의 그 이제 책 이름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더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8년 동안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이게 이제 경제 회생이나 오바마 케어나 대외 정책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각각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흑인 대통령 첫 번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대통령 소개할 때 항상 그 CSPN 그 사이트에 그 대통령 평가를 이제 소개를 하죠. 근데 2021년 그 전체 평가에 의하면 오바마는 10위를 그 차지했죠. 여기에 제가 이제 빨간 걸로 표시해 놓은 게 이제 4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공정 추구가 역대 대통령 중에서 3위고요. 그리고 그 도덕성, 그게 6위입니다. 그러니까 4가지 평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건데, 이 2개는 제가 그동안 소개했던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점수가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설득이나 뭐 그리고 이제 외교 관계나 뭐 비전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이런 게 이제 보통 제가 소개했던 다른 대통령에서 평가가 높았는데, 이 오바마 경우에는 공정 추구 그리고 도덕성, 이게 이제 유난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뭐 여러분도 어느 정도 그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 하여튼 오바마는 그런 점에서 다른 대통령과 차별화가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오바마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연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머니는 그 백인이고 아버지가 이제 흑인이어서 그 반쪽 흑인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50% 흑인입니다. 50%.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주 먹는 그 과자 중에 오레오라고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안이 그 하얀 그 크림이고 밖은 이제 좀 까맣죠. 근데 오바마가 처음에 그 정치계에 등장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레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 백인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피부만 까맣다. 그래서 진짜 흑인이 아니다라고 일반 흑인들이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흑인들의 지지도가 처음에는 별로 높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탁월한 연설을 통해서 여러 이제 미디어에서 접촉을 해보고 알게 돼 보니까 그 오바마가 이 진짜 흑인인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사람들이 느껴서 그때부터 이제 지지도가 높아가게 됐거든요. 그리고 오바마의 원래 정식 이름은 후세인 오바마입니다. 근데 후세인 하면은 우리가 그 전에 이라크 대통령 후세인도 있고 굉장히 이슬람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를 때는 그 오바마가 이름만 보고 이슬람인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도 했었고, 또 정치적으로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슬람하고 연결시켜서 그 이제 프로파간다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상으로는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오바마의 이제 아버지가 케냐 출신입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100% 흑인인데, 또 그리고 그 엄마가 나중에 이제 재혼한 분이 또 인도네시아 분이세요. 그래서 이 미국, 뭐 하와이, 그 케냐, 인도네시아, 그래서 우리 전 세계가 여러 대륙으로 나눠져 있는데 다 거기하고 연결돼 있는 그런 글로벌한 그런 사람으로서의 그 이미지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와 있죠. 또 하나는 이제 탁월한 연설을 많이 연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관련되는 책을 보면 그 연설집들에 관련된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2004년에 이제 연설을 할 때라든가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했던 연설들, 그런 걸 다 묶어가지고 책으로 나오고, 또 영한 대역으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어린애들 그리고 학생들이 영어 공부하는데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오바마의 여러 그 업적 중에서 오바마 케어가 가장 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다른 그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들이 의료보험을 이제 개보험식으로 도입하려고 수없이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가 드디어 이제 설득에 성공해서 이제 개보험에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공공보험 이게 이제 의료보험이 잘 정착되어 있어서 그런 그 필요성 그 절박함을 모르는데 미국만 그동안 이제 이런 공공의료보험이 없어서 항상 그것 때문에 미국이 후진국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바마가 이제 드디어 그걸 하게 됐고 또한 그 부인 미셸이 또 굉장히 탁월한 그 사람이어서 우리가 버락 오바마 하면은 이제 미셸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스와힐리어가 이제 뭐냐면 이 케냐에 여러 언어들이 많은데 그 중에 영어와 스와힐리어가 공용어거든요. 그래서 그 스와힐리어로 보면 버락은 신의 축복을 받은 그리고 후세인은 아름답다. 오바마는 불타는 창 이런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버락 후세인 오바마의 이제 원래 뜻이 뭔지를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오바마는 그 이슬람 이미지가 있고요. 또 그 이슬람 근본주의 그 오사마 빈 라덴하고도 이제 이름이 좀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한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이 이제 원래 사우디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근본주의 이렇게 해서 이쪽 그 아프가니스탄, 그 파키스탄 이런 쪽에 이제 잠적해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9.11 사건을 일으킨 장본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부시 때부터 오사마 빈 라덴을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그래서 관련되는 그 뉴스들이 이제 TV에 많이 나오게 됐는데 그때 자꾸 그 오사마라고 해야 되는데 오바마로 이제 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2011년에 그 오사마 빈 라덴이 이제 사살이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사마라고 안 그러고 오바마가 이제 죽었다. 그런 식으로 또 CNN 뉴스에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처럼 그 오사마, 오바마, 이슬람 이렇게 자꾸 여러 그러니까 미국 본연의 이제 정체성이 아니라 그 이슬람 그 이미지로 많이 각인돼 있고 그래가지고 그 대통령 선거에 나올 때 초기에 이제 어느 정도 상당히 이미지 훼손 그 좀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다 극복하고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과정을 좀 얘기를 하려면은 오바마의 그 가계도를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락 오바마의 아버지는 이제 케냐의 루오족 출신입니다. 그 케냐에는 그 종족들이 굉장히 많은데 루오족은 그 상대적으로 소수족이에요. 그리고 케냐의 서쪽에 이제 빅토리아 호수가 있는데 그쪽에 접하고 있는 그런 그 종족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 출신인데 이제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와이 대학으로도 이제 와서 공부를 하게 되고 나중에 하버드에서 이제 경제학 박사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와이 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 오바마의 어머니 그 스탠리 앤 더넴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더넴은 이제 인류학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두 사람 간에 이제 그 애정이 싹 터서 이제 결국 결혼을 하게 됐죠. 근데 결혼을 할 때 그 어머니의 그 부모가 그러니까 외할머니 할아버지겠죠. 그분이 굉장히 반대를 했으면 뭐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 두 분이 상당히 진보적이었어요. 그래서 흑인여도 괜찮다.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애를 낳긴 낳지만. 그리고 남편이 이제 동부 쪽으로 공부를 하러 가고 그랬는데 나중에 결국 돌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하와이로 돌아오지 않고 그 버락 오바마 아버지의 이제 조국인 그냥 케냐로 가버리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실망을 해서 그 어머니가 이제 하와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또 인도네시아 출신인 롤로와 이제 사귀게 돼가지고 거기와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락 오바마 입장에서는 이제 계부죠. 그 친부가 아니고 계부의 이제 조국의 인도네시아에 6살부터 10살까지 이제 체류하면서 또 아시아의 정체성도 몸에 담게 됩니다. 그리고 오바마의 아버지는 그 부인이 그러니까 전체 4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스탠리 앤 더넨과 결혼한 거는 2번째였고요. 그 이후에 또 2번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가 전체 다 버락 오바마 포함해서 9명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오바마가 감출 수도 있는데 오바마는 그걸 다 그 진솔하게 사람들한테 다 알렸습니다. 자기의 그 이제 숨겨진 그런 사촌들이 어디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게 또 나중에 그 유권자 설득하는데 굉장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버락 오바마는 이제 미셸과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말리와 샤샤 그 두 딸을 이제 얻게 되죠. 근데 오바마 아버지가 하와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 하버드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오바마 자신도 이제 하버드 로스쿨 나왔잖아요. 그리고 첫째 딸 말리아가 또 그 하버드를 나왔어요. 요즘 뭐 뉴스를 보면 그 미국의 이제 뭐 이런 그 아이비 스쿨 이런 데가 그 레거시 제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부모가 거기 출시면 이제 자식도 나오고 또 손자 손녀도 거기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입학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통계에 의하면은 뭐 보통 사람보다도 한 8배가 더 높다고 그래요. 그 입학 자격이 또 돈이 많으면 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오바마도 결국은 그 레거시 제도의 그 수혜자다라고 우리가 일단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고 그래서 자식 그리고 이제 손자 손녀까지 이제 갔으니까요. 그래서 요즘 뭐 레거시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요. 자, 그다음 오바마가 그 대통령 되기 전에 그리고 이제 상원의원 출마하고 이럴 때 자기 자신을 이제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그 얘기를 진솔하게 다 했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케냐 출신 흑인 남성과 캔자스 출신 백인 여성의 아들입니다. 저는 2차 세계대전에서 패튼 장군의 부대에 복무하여 대공황을 헤쳐나온 백인 할아버지와 그가 해외에 있을 때 요새의 폭격기 조립 공장에서 일한 백인 할머니의 도움으로 자랐습니다. 실제로 그 아버지하고 이제 이혼하고 등등 하고 그러면서 그 외조부가 많이 그 키워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미국에서 하와이 푸나호우 고등학교,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을 마쳤고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흑인 여성 미셸 오바마와 결혼했는데 노예와 노예 소유주의 피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소중한 2딸에게 우리가 남기는 유산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세계의 그 대륙에 흩어진 모든 인종과 모든 색조의 형제, 자매, 조카, 아저씨, 사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쓴 그 자서전에 3개가 있는데 그 3개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고요. 그리고 연설을 할 때 수시로 자기 집에 이런 그 가게,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사람들과 다 관계가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했고 이런 진솔함이 사람들한테 많이 먹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당선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정체성 그 고민 이런 거를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도저히 감출 수가 없고 감추지 않는 게 오히려 낫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걸 이제 극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때 그 흑인들한테 이제 인기를 많이 얻기도 했고 또 공화당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근데 오바마는 민주당이잖아요.
그래서 오바마가 공화당 인기도 많이 얻게 되면서 결국 공화당에 잠시 와야 되는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오바마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니고 이제 직장 다니고 이러면서 그 흑과 백의 그 두 세상에서 줄을 타는 법을 익혔기 때문에 오바마가 그렇게 포용적으로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설득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런 그 줄타는 법을 익히지를 못했으니까 굉장히 고생하고 고민에 이제 빠지고 열등감에 빠졌는데 결국 그거를 이제 극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머니 얘기를 잠깐 하면은요, 그 어머니는 그러니까 그 부모는 이제 스코틀랜드 아이리시 계통의 혈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리버럴해서 이렇게 인종 그런 거를 별로 가리지 않는 그런 그 성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케냐 출신하고 딸이 결혼하는 것도 오케이, 그리고 인도네시아 출신 계부하고 이제 결혼하는 것도 오케이, 이제 그렇게 쭉 하게 됐죠. 그런데 막상 그 어머니 더넴은 굉장히 이제 결혼 생활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고생을 사실은 많이 했거든요.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계부가 별로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원래 이제 첫 번째 남편인 그 케냐 출신 그 남편을 이제 더 본받으라고 아들에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인류학을 이제 그런 인종의 관여를 이제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인류학에 더 관심을 가졌는지 또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류학 공부를 쭉 했고 나중에 본인이 이제 자서전도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이가 53이 돼서 이분이 이제 난소암으로 이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경제적으로 이제 풍족하지를 않아가지고 그 의료보험을 제대로 이제 못 들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의료비가 많이 드는데 결국 그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어머니가 이제 빠른 나이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바마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오바마 케어 의료보험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게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 그 배경을 보면 어머니가 이제 의료비 부족으로 이제 일찍 그 세상을 뜬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얘기 드리겠지만, 그 미국은 이제 그런 개인 보험, 사보험 이런 것만 있고 공공보험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뭐 이제 65세 이상 그 장애인 그리고 굉장히 최극빈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의료보험이 약간 있었고 그러니까 아주 최저 사람이 아닌 사람은 보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이 보험을 들고 싶은데 사보험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들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어있는 그런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보험을 제공하겠다 해서 도입한 것이 바로 이제 오바마 케어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만약에 이제 이 오바마 케어 그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이제 병을 앓았다면 아마 혜택을 받았겠죠. 그래서 하여튼 뭐 모든 사람이 그렇긴 하지만 자기가 옛날에 겪었던 경험, 체험, 뭐 쓰라림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국가 정책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바마 케어가 바로 그런 경우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바마의 친부하고 계부를 이제 간단히 비교를 하면 그 친부는 이제 케냐 로족 출신이고 이제 하와이 대학에서 그 국제학생연합회도 조직해서 굉장히 이제 활동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 박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케냐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와이로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미국 석유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관광청 장관까지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1964년에 케냐가 이제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해서 이제 나름 그 공화국을 따로 이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독립운동에 이제 주도를 했던 그 케냐타 이제 이분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분이 그 이제
케냐는 종족이 많기 때문에 그 종족을 잘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강요를 이제 임명할 때도 이제 다수족 사람들을 많이 이제 채용하고 소수족은 적게 이제 입각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버락 오바마 아버지는 이제 자기 자신이 뭐 이제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더 그렇겠지만 왜 똑똑한 사람 중심으로 강요를 안 뽑고 이런 그 인구 대비 그 종족 그런 비례로 이렇게 뽑느냐를 막 대놓고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잘 나갔는데 이런 그 말이 너무 험해서 결국 케냐타 그 대통령한테 찍힙니다. 그리고 다른 다수족한테도 찍히고 그래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능력은 있지만 그 이제 임명을 안 시켜주니까 이제 정말 이제 고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정치할 때도 그런 거 많이 보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서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본인의 그런 그 입장이 너무 강경해서 결국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 교통사고도 이제 2번이나 크게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이가 이제 50이 되기 전에 46 이때 이제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면서 그때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버락 오바마의 아버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일생을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계부인 그 롤로는 그 인도네시아 출신인데 근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인도네시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수하르토가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외국에 나갔던 그 유학생의 비자를 다 취소해서 인도네시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제로 군 복무를 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석유 회사에 근무를 했어요. 근데 초기에는 굉장히 이제 이 롤러의 정신이 이제 올바랐는데 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또 이런 독재 정치를 하는 데서 이제 버틸려다 보니까 자기의 원래 생각을 이제 접고 자꾸 이렇게 그 권력에 충성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돈에 이제 또 빠지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자기 이제 재산을 이제 너무 챙기려고 하다가 결국 탈세가 적발돼서 이제 몰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또한 그 나이가 이제 50 무렵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친부하고 계부가 다 일찍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런 것을 경제적으로 다 이제 커버해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오바마의 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계속 그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도와주기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 도와주고 그래서 그 조부모의 그 역할이 오바마한테는 상당히 이제 컸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부모의 이야기를 이 오바마의 첫 번째 그 자서전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 여기에 그걸 다 담았습니다. 이거는 처음 나왔을 때는 그렇게 이 책이 히트를 못 시켰는데 나중에 이제 상원의원 나오고 대통령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인기도가 오르면서 이게 다시 이제 재판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인셉 이게 이제 나중에 오바마의 그 재정 상황을 좋게 하는데 이제 기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제 무슨 대통령 선거하면 후보들이 이제 책을 내고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시장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 경제 상황을 이렇게 아주 급반전하는데 기여를 별로 못하지만 미국은 시장이 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독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히트를 치면 이게 굉장히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바마는 그런 면에 있어서 책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자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친아버지가 그 케냐 출신이기 때문에 간단히 케냐 얘기를 하면은요, 그 63년에 이제 독립을 이제 해서 공용어가 영어하고 스와힐리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오바마의 아버지는 이제 영어를 기본적으로 이제 잘 하고 있다가 이제 미국에 넘어와서 이제 적응을 잘 한 거죠. 그리고 종족은 정말로 많은데 하여튼 키쿠유족이 이제 제일 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소수적으로 마사이족, 루족이 있습니다. 근데 마사이족은 여러분 잘 아시죠? 마사이 신발이라고 아시죠?
그 제일 잘 걷는 그런 종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현재 케냐의 국기를 보면 가운데 방패와 칼이 있는데 저게 마사이족의 심벌이거든요. 그래서 케냐에 여러 가지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고 특히 종교적으로 보더라도 그 기독교가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하고 이제 케냐 특히 이제 아프리카의 동쪽에 이런 기독교 국가들이 많은데 케냐는 그 기독교인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이런 그 이제 인종상으로는 뭐 그 괴리감이 있지만 이런 그 언어라든가 종교 이런 데 있어서는 이제 장애가 상대적으로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바마는 그 평생 뭐 아직 뭐 살아있지만 그 평생 케냐를 3번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88년 이때 이제 공부하고 있을 때 하고 나중에 이제 상원의원 되고 나서 한 번, 그리고 대통령 재임 시 한 번 이렇게 이제 3번 그 방문을 했는데 이제 물론 초기에는 인지도가 없었으니까 뭐 대폭적인 환영을 받고 뭐 그러진 않았지만 이제 2번, 3번째는 인지도가 높아서 이제 굉장히 국빈 그런 취급을 이제 당연히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케냐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그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 그 국가 얘기 뭐 친부 계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정체성이 과연 뭐냐, 나의 정체성이 뭐냐 이걸 고민을 할 때 이제 4가지로 고민을 이제 했죠. 그 친부인 케냐, 나는 아프리카인이다. 그리고 이제 계부, 나는 인도네시아의 그 아시아인이다. 그리고 3번째, 하와이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 이제 여기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하와이 원주민 그런 이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바마를 잘 몰랐던 사람들은 그 예전에 하와이 원주민 출신 아니야? 그렇게 생각도 많이 했었대요. 왜냐하면 거기에 젊어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외조부모 이제 이쪽 그 어머니 이쪽으로 보면은 이제 백인이기 때문에 또 미국 본토의 백인이다 이렇게 4가지를 갖고서 이제 왔다 갔다 고민을 했죠. 그래서 그 이제 그러니까 9살 그 한 10살까지 이제 어렸을 때는 그런 방황을 많이 안 했는데 이제 청소년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민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그 해결하기 위해서 뭐 담배도 피고 마리화나 코카인도 하고 그리고 뭐 이런 술 파티 이런 데 가고 뭐 춤추러 디스코텍도 가고 막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건 이제 감추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걸 다 드러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흑인이 농구를 잘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바마도 농구를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그 이유는 농구를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기에 몰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흑인들이 이제 농구를 많이 하는 거를 왜 그러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오바마는 자기의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구를 이제 열심히 그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정체성 갖고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오바마가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이게 지리적으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한번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태어나서 6살까지 살았고요. 그 다음에 계부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4년을 살았고 다시 하와이로 와서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이제 마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대학은 LA에 있는 이제 옥시덴탈 칼리지에 가서 2년간 공부를 하고 거기 이 학교와 이제 교환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교환 학생으로 갈 수 있는 컬럼비아 대학을 갔어요. 뉴욕 그 시에 있죠. 거기서 2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런 흑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또 공동체 그 리더로서 공동체 조직가로 내가 좀 활동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걸 느껴가지고 시카고 남쪽에 있는 그 사우스 사이드 거기 가서 3년 동안 그 흑인 공동체에서 조직가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거기서 한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 그 로스쿨 가서 그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계기가 하버드 로 리뷰라는 이제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편집인도 아니고 편집장을 했어요.
그 편집장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그 경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오바마의 인지도가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시카고로 다시 와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물론 조직가 활동도 물론 하지만, 그러니까 물론 변호사 활동도 하지만 이제 시카고 대학의 로스쿨에서 이제 강사를 오랫동안 또 하기도 했습니다. 헌법학 쪽으로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을 거치면서 이제 연방 그 주의회 그 상원의원, 그리고 우선 주의회 상원의원, 그 다음에 연방 상원의원, 이런 걸 이제 하면서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발돋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지도에서 보듯이 이제 하와이에서 태어났지만 그 인도네시아 그리고 케냐도 이제 중간에 갔었고, 미국 안에 이제 동서부 여러 군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이제 경력을 쌓게 됩니다. 그 미셸 얘기를 이제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셸은 아까 오바마는 50% 흑인, 반쪽 흑인이라고 그랬는데, 그 미셸은 100% 흑인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뭐 그렇게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오바마가 나중에 선거 활동을 할 때 미셸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뭐 지적으로 뭐 도움 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 미셸이 100% 흑인이라는 거, 이것이 굉장히 후광 효과를 줍니다. 왜냐하면 특히 흑인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오바마는 반쪽 흑인이고, 아까 말한 대로 뭐 그 오레오 그런 쿠키처럼 이렇게 안은 하얗고 바깥만 뭐 흑인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그 흑인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미셸이 배우자로서 그 부분을 커버를 해주니까 설득하기에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오바마가 그 시카고 남쪽 지역 그 흑인들이 많이 사는 그 사우스 사이드에서 공동체 조직가 활동을 했다고 그랬는데, 바로 거기 부근에서 그 미셸이 태어나서 거기서 학교를 계속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확히 미셸이 어디 살았는지 그 주소를 딱 보니까 남쪽, 그러니까 사우스 74가 하고 그 유클리드 에비뉴라는 데하고 만나는 그 지역에 살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 학교가 이 지역하고 별로 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블록으로 보면 한 10개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카고 대학은 그 사우스 한 55에서 60가 그 부분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블록으로 보면은 한 15개 정도밖에 이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찾아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미셸은 그 오빠가 마찬가지 이제 흑인인데 굉장히 유명한 농구 선수였던 모양입니다. 고등학교 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통령 오바마가 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 오빠 크레이그가 이제 같이 뭐 이렇게 심포지엄에 나와서 서로 얘기도 하고 그런 그 사진이 있는데, 옆에 나온 그 사진이죠. 네, 하여튼 여기가 고등학교 때 스타 농구 선수를 하면서 이제 프린스턴에 이제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연유로 이 미셸도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사회학을 이제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뭐 당연히 이제 자기의 그 종족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학사 졸업 논문을 쓸 때도 그 프린스턴 대학에 그 재학하고 있는 흑인 졸업생들과 흑인 공동체는 이제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논문을 이제 쓰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등으로 졸업을 해서 이제 하버드 로스쿨을 이제 여기도 나오게 됩니다. 졸업하고 이제 시카고로 다시 와서 그 로펌에 근무를 이제 하는데, 그 88년부터 이제 시카고의 로펌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제 2년 있다가 오바마가 이제 이 회사 인턴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버드 로스쿨을 다니면서 이제 방학 동안에 잠깐 인턴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때 오바마의 멘토가 돼서 이걸 이제 여러 가지 회사의 일들을 이제 좀 알려주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알게 된 거죠.
네, 처음에 오바마는 그 미셸을 좋아했는데 미셸은 이제 그 직장 일이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너무 가까워지는 거를 이제 좀 꺼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서로 친하게 돼서 이제 결국 그 결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셸 여기서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가 미셸이었었어요. 비틀스의 미셸. 근데 미셸이 처음 그 수록된 그 음반이 그 1965년에 나온 러버 소울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비틀즈 좀 아시면 다 이 음반 집을 이제 아실 텐데 거기에 바로 이제 미셸이 이제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18번으로 미셸 노래도 부르고 이제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 미셸이 바로 또 미셸 오바마랑 연결돼서 좀 흥미로운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그 처음에 이제 좀 그러니까 인턴하고 이제 가르쳐 주는 사람으로 만나긴 했는데 그 미셸이 좀 꺼려 했었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이제 조금 알게 되면서 영화를 보러 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1989년에 이 똑바로 살아라 라는 그런 영화를 이제 보러 갔대요. 영화관에. 뭐 지금처럼 뭐 인터넷 뭐 이렇게 유튜브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미국 내 인종차별을 다뤘는데 그 피자 가게에 있으면서 그게 이제 브루클린 흑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흑인들하고 이탈리아인들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그 갈등 과정을 이제 보여준 그 영화였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감독과 이제 주연은 스파이크 리인데 이 영화를 볼 때 그 두 사람이 이제 극장에 이제 앉았는데 오바마가 이제 미셸한테 손을 뻗쳤는데 미셸이 그걸 거부 안 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귀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바마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이 영화가 고마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중에 감독과 주연을 했던 스파이크 리 이 사람한테 당신 때문에 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감사의 표시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스파이크 리는 나중에 이제 오바마하고 친하게 되면서 결국 그 오바마를 지지하는 그런 선거 운동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시대는 이제 비포 오바마와 애프터 오바마 시대로 구분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열렬한 그 지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컸는지는 제가 얘기를 드렸으니까 이제 그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미셸은 이제 변호사를 시카고에서 하면서 그 다음에 결혼하고 이제 점차 경력을 이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생활을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시카고 시장의 이제 자문관 역할도 하고요. 또 청년의 경력을 관리하는 그런 비영리 단체 이런 책임자도 하고 또 아까 본인이 살았던 그 지역하고 가까운 시카고 대학의 행정 담당 학장 보도하고 또 시카고 대학병원 행정 부원장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오바마가 본격적으로 대선에 나가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관두고 선거 운동에 이제 몰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셸은 처음에 오바마가 이게 대선 나가고 이런 걸 되게 말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불안하잖아요. 이게 꼭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사실 뭐 이게 당에서 이렇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본인의 돈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이제 꺼렸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세 과정에서 오바마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이제 아이돌이 되니까 나도 이제 적극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니던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몰입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또 미셸 본인도 뭐 똑똑하기도 했고 또 굉장히 또 논리적으로 또 그리고 말도 잘하고 그래서 오바마가 이제 약간 핀치에 몰렸을 때 이제 구원투수 역할도 많이 했고 오바마가 이제 또 하다 보니까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공고히 다져주는 그런 바위 역할도 하고 그래가지고 오바마의 이제 바위다 이런 닉네임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 많은 걸 잘 모르는데 나는 모르는 게 있으면 항상 미셸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척척 답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여튼 둘이 여러 가지 지적으로나 그런 정서적으로 많은 그 도움을 이제 주는 관계로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퍼스트 레이디 이런 평가를 보면 미셸이 뭐 그 프랭클 루스벨트의 부인 엘리노 거기 1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상당히 높게 나와요. 그래서 그 좋은 부부 관계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런 파트너십 뭐 서로 조언 주는 그런 관계 그걸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담대한 희망 이거는 그러니까 오바마가 이제 정치 활동을 이제 시작하면서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의 그 얘긴데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담이 이게 쓸개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뭐 쓸개가 크면 이게 뭐 배포도 커지는지 그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가 담대하다, 대담하다 얘기할 때 항상 그 쓸개하고 연관돼 있다라는 것을 뭐 그냥 한번 그 재미 차원에서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정치 여정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태생은 그 하와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정치가로서 큰 거는 다 시카고에서 한 23년을 그 지냈거든요. 그래서 시카고 남부에서 이제 그러니까 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시카고에 와서 공동체 조직가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는 이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하버드 로스쿨 다니면서 이제 그 시카고의 로펌에 와서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이제 부인을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로스쿨을 졸업하고 와서 이제 시카고로 와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까 제가 하버드 로 리뷰 이제 편집장도 하고 공부도 아주 잘했기 때문에 이제 훨씬 좋은 그 로펌에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바마는 이제 앞으로의 자기가 이제 정치 이런 걸 계속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는 로펌에 가지 않고 돈이 적어도 자기의 이 생각과 이렇게 잘 통하는 그런 그 로펌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빈민을 도와준다거나 이제 이런 그 인권 변호를 잘하는 그런 로펌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비스 마이너 바닐 갤런드 로펌 여기에 이제 가게 돼요. 근데 여기에 사람 이름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이제 그걸 이 로펌을 만든 사람들의 이제 이름이고 이제 어디하고 합병이 되면 그 이름을 또 붙여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역 사회 관련되는 그 인권 변호 이런 쪽에 이제 로펌에 가서 이제 경력을 쌓게 되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리노이 주의 상원 의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위에 상원의원을 하는 걸로만 하면 뭐 충분히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방에 해당되는 이제 하원의원, 상원의원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하원의원에 도전을 해요. 연방 하원의원. 그런데 아쉽게도 떨어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절차탕마 이제 이렇게 도전을 이제 시도를 하는데. 이제 핵심은 2004년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기회가 우연히 주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 대박을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두 감동시키는 연설을 하게 돼서 이것에 힘입어서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을 했다가 거기서 이제 덜컥되고 또 4년 후에 대통령이 도전했다가 덜컥되고 이러면서 정말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빠른 그 기간 안에 이제 대통령 대권까지 이제 거머쥐는 그런 그 정치 여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카고에서 한 23년 동안 이렇게 쭉 커가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 학부를 마치고 나서 이제 공동 조직가 이제 활동을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잠깐 보면 그 당시에 그 시카고에는 처음으로 흑인 시장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헤럴드 워싱턴 그 시장인데 여기가 4년 동안 그 재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시기에 바로 오바마가
시카고 남부에 가서 거기서 공동체 조직과 활동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해롤드 워싱턴 시장이 아니었다면 아마 시카고를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흑인이기 때문에 좀 더 일을 내가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가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제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요즘은 공공 임대주택 이런 것들이 좀 많았지만 미국에는 옛날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먼저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일을 하게 됐고 또 이제 흑인들이 이제 취업을 이제 하도록 이제 하려면은 여러 가지 좀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취업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도록 이제 노력을 했고 또 공공 아파트에 이제 성면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막 있었는데 그 예전에는 성면이 이제 암을 유발하고 이런 얘기가 많이 안 퍼졌을 때는 이제 성면을 많이 이제 그 건축 자재로 썼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다 드러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면 문제, 성면을 그 이제 그 빼라든지 이런 이런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성공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거를 할 때 결국 유권자로 이제 자기가 등록을 해야 이게 이제 세상을 바꾸는데 이제 흑인들 중에는 이제 뭐 그런 노력을 안 한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그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활동들을 이제 한 3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오바마는 이런 그 풀뿌리 정치라고 그러잖아요. 그 풀뿌리 정치에 이제 기반을 경험을 쌓는데 이제 큰 도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로스쿨을 나오고 이제 시카고로 다시 오게 돼요. 다시 남부 쪽으로. 그래서 이때 이제 주위의 상원의원을 이제 하겠다라고 갑자기 도전을 하니까 그때 이제 주위에서 이제 막 비판을 했죠. 그때 나이가 뭐 36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1961년생이니까. 그래서 너무 젊다. 뭐 경험이 없다. 그리고 선거 자금이 필요할 텐데 뭐 그런 인맥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재력가를 아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피부색이 검다라든지 아니면 또 50% 흑인이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버락이 뭐냐? 후세인이 뭐냐? 그리고 뭐 흑인에서는 좀 도울지 모르지만 백인들이 또 안 찍어줄 거야. 뭐 하여튼 이런 그 비난들을 뭐 많이 이렇게 받았지만 결국 이제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당선이 되면서 거기서 의정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개 법안을 통과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피의자가 이제 죄를 저지르면 이제 신문을 받고 이제 이렇게 판결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신문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압박을 많이 주거나 협박을 하거나 회유를 하거나 이제 이런 과정들이 신문 과정에 많이 있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게 이제 녹화를 안 해두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나중에 그걸 이제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오바마가 주위의 상원의원 할 때 이 신문 과정을 녹화하는 거 이걸 의무화하는 그런 이제 법안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정 활동을 이제 아주 활발히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 3년 있다가 연방하원의원에 이제 도전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보비 러시라는 이제 그 당시 유력한 정치인한테 이제 패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빚도 지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오바마의 이제 정치 여정을 보면 이제 2004년이 그야말로 그 터닝 포인트죠. 근데 이때는 오바마가 주위에 이제 상원의원은 했지만 연방으로는 아직 진출을 못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핀치에 몰려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선 그 후보 중에 민주당 후보가 있습니다. 존 캐리라고 여기가 지금도 그 기후변화 그 대사로 굉장히 아직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존 캐리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었어요. 근데 민주당 이제 대선 그 이제 컨벤션들을 이제 쭉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전당대. 근데 갑자기 존 캐리가 오바마에 전화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기조연설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존 캐리를 거의 몰랐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오바마가 보통 때 연설을 잘했다라는 것을 이제 캐리가 알고는 있었겠죠. 그런데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이제 덜컥 이제 주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연설을 뭘 할까 그러다가 그때 담대한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게 대박이 나는 거야. 그때 오바마가 얘기한 핵심은 통합이었어서 통합. 그러니까 백인과 흑인이 갈라져 갖고 서로 이제 뭐 갈등을 많이 벌이고 그러는데 이러지 말고 이걸 통합을 해야 이게 국가가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링컨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흑인 해방 이런 얘기도 이제 하고 그러면서 두 개가 합쳐야 연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메시지를 자기의 경험과 이렇게 엮어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연설의 이제 그 주요 중에 하나가 이런 그 대목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자의 미국도 보수주의자의 미국도 없습니다. 오직 미합중국만이 있을 뿐입니다. 흑인의 미국도 백인의 미국도 라틴계 미국도 아시아계 미국도 없습니다. 오직 미합중국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국민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 연설의 이제 중요한 대목인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민주당 그 전당대회 나왔던 사람들 참석했던 사람들 다 열광을 하고 뭐 대단해 하여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연설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참석자가 이렇게 오바마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언제 대통령 출마할 거예요? 그렇게 아직 뭐 연방 상원의원도 안 됐는데 하여튼 그럴 정도로 그 아주 열광적인 그 호응을 얻었고요. 그래서 기부금도 늘어나고 차세대 정치 스타로 이렇게 쑥 그 부상을 하게 되는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연설 제목 담대한 희망, Audacity of Hope 이게 이제 두 번째 사서전의 제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2006년에 이제 책이 나오게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것처럼 오바마의 여러 가지 연상 중에 하나가 이 탁월한 연설이 이제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의 아주 첫 번째 대박이 이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존 캐리가 연설해달라고 부탁을 안 했다면 대통령으로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었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가에 있어서는 그 연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그 절감하게 되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버락이 아니라 벼락 스타일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 연설에 힘입어 가지고 몇 개월 있다가 연방 상원의원에 덜컥 또 당선이 돼요. 그런데 이 당선의원제 돼가지고 이게 얼마 있다가 오바마는 자기 자신이 대통령에 출마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부인 그 미셸한테 나 이제 대선까지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청 처음에 반대했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인기가 좋아지니까 결국 이제 허락을 했는데 허락할 때 미셸이 그 남편한테 얘기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그런데 당신 아직도 담배 많이 피잖아. 금연해. 그러면 내가 허락할게.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서 진짜 담배를 끊었어요. 그때 오바마가. 하여튼 옛날 젊었을 때는 이제 마리화나도 하고 코케인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진짜 끊었지만 담배는 못 끊었거든요. 그래서 체인 스모커였는데 대선에 이제 출마하면서 이제 담배도 완전히 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설 제목 그 담대한 희망으로 이제 히트를 쳤기 때문에 내가 두 번째 사서전을 이제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서전은 이제 자기 부모 얘기가 많았는데 사적인 얘기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완전히 자기의 이제 정치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나는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어떤 거를 정책으로 펴겠다라는 그런 선거 공약 같은 거를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 그게 이제 담대한 희망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집필을 다 끝내고 나서 가족하고 같이 이제 친아버지의 그 고향인 케냐도 가서 그리고 또 남아공도 가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투투 대주교라고 여러분 많이 아시죠? 이런 대주교도 만나고 그러면서 자기의 이제 그런 전 세계적인 그 영역 그런 것까지 이제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7년 2월에 이제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게 되는데 어디서 이걸 하느냐가 되게 상징적으로 중요하잖아요.
근데 바로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있는 옛날 주의회 의사당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에 있는 그 모습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누가 옛날에 연설을 했냐면 링컨이 연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링컨이 대통령이 나가기 전에 이제 연방 상원의원 후보로 이제 지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화당 그때 지명을 수락하면서 바로 이 공간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때 분열된 집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된 집은 그 당시에 이제 노예하고 이제 그 자유인 이런 것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그 나라가 분열되면 절대로 이제 연방을 유지할 수도 없고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집을 그 분열하지 말고 이제 통합하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사실 뭐 오바마가 얘기하는 그 통합 뭐 이런 가치하고 이제 전적으로 이렇게 일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바마가 이제 일부러 그런 장소를 택한 겁니다. 그 옛날 그 링컨이 그 강연했던 그런 곳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미디어들은 굉장히 오바마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US 투데이 신문에서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지난 2005년 상원의원 당선 이거는 그러니까 2년 전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7년 겨우 그리고 지난 2000년에 하원의원에서는 당선도 못했고 그렇지만 2004년에 그 캐리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이제 뛰어난 연설로 두각을 받았고 그리고 그 본인이 썼던 자서전 2권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 이게 뭐 오바마 이력 전부 아니야? 근데 이 정도 갖고 대통령이 될 수 있겠어? 라고 이제 막 그 질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그 상대적으로 짧은 정치 이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대통령에 당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바마 자서전을 보면은요, 그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 그리고 담대한 희망 이게 이제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Of the I Sing 이거는 이제 자서전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건 이제 좀 간단하게 이제 해놓은 거여서 이건 자서전 포함시키지는 않고 세 번째가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이제 쓰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대통령 임기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나온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 이게 한 900페이지 정도 돼요. 완전히 이제 벽돌 책인데, 그렇지만 오바마의 그 대통령 재임 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담긴 이제 속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진솔하게 다 나와 있어서 오바마의 이제 진면목을 다 알고 싶으면 이 책을 이제 읽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오바마는 이제 본인이 썼던 책이 그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엄청나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 오디오북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오디오북도 엄청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이로 나온 책 말고 오디오북. 그래서 내 아버지부터 꿈, 담대한 희망 이게 이제 각각 그래미상을 이제 2번이나 수상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하여튼 이 미국 그 시장, 그 전 세계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런 그 베스트셀러 그 도움을 이제 확실히 그 오바마는 받았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 2010년에 나왔던 그 책은 뭐 제가 잘 못 찾았는지도 모르겠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뭐 번역된 것 같지는 않아요. 혹시 제가 그건 뭐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자서전은 3권이기 때문에요. 이 3권을 한번 이렇게 쭉 연달아 읽으시면 오바마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실 수가 이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바마가 이제 민주당 후보로 이제 그 되면서 이제 부시하고 이제 붙게 되거든요. 근데 부시는 이제 재선까지 해서 8년 동안 하면서 그 9.11 테러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라크 전쟁에 늪에 빠지게 된 거에 대한 이제 책임을 지고 있었고 더구나 부시가 이제 마지막 그 재임 때
이제 부동산 그 문제가 이제 있고 또 이제 부동산 거기에 이제 금융을 너무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파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미국발 경기 침체가 이제 바로 일어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시 정권 말기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미국인과 이제 백인과 흑인 간의 그런 분열, 또 뭐 기독교 인과 또 이슬람과의 그 분열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일거에 해결해 주기를 사람들이 오바마한테 기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 테러를 종식하고 경제 회복을 하고 이제 사회 통합을 하도록 유도를 이제 하기를 이제 기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존 F 케네디나 로버트 케네디, 마틴 루터 킹, 에이블 링컨 다 이제 좀 통합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 인물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이미지를 오바마가 담고 있어서 하나의 구세주로 이 사람들이 기대를 하게 됐어요. 특히나 에드워드 케네디는 이제 2009년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됐는데 이 에드워드 케네디가 그 당시에 민주당의 유력 그 후보자였던 힐러리를 지원하지 않고 오바마를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그 오바마의 인기가 이제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시가 이제 떨어지고 나서 2008년 12월에 이라크에 이제 가서 이제 기자들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참석했던 이라크 신문 기자가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을 던졌어요. 근데 두 번 던졌어요. 근데 다행히 그 부시가 운동 감각이 좋아서 그런지 뭐 이렇게 맞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부시의 인기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자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오바마가 당선이 된 거는 오바마 자신의 이제 인기도 있었겠지만 그 공화당의 부시가 그 당시에 너무 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힘입어서 이제 당선이 된 그런 측면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뭐 세상 일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꼭 자기 자신이 꼭 잘나서가 아니라 그 전임자가 잘못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 이런 현상을 많이 보는데 오바마도 이제 그런 그 도움을 하여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바마는 그 대선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치를 내세웠지만 선거 공약을 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변화와 통합이에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이제 외교 정책을 쓸 때 그 부시는 모든 거를 다 나눴거든요. 나는 이 편, 너는 저 편. 그러니까 너는 나의 적이다. 뭐 레이건이 이제 그렇게 했듯이 뭐 악의 제국이다 이런 얘기를 그 부시도 공공연히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바마는 이제 그런 시대 지났다. 나는 이제 대통령 되면 이제 모든 그 전 세계 나라하고 이제 잘 관계를 유지하는 다자주의로 이제 하게 될 거고, 뭐 미국이 개입했던 그런 전쟁에서 이제 발을 빼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 문제가 그 당시에 이제 많이 한참 오르고 있었을 텐데 그때 이거를 다 통합해서 이제 우리의 인류의 문제로 이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오바마가 그 당시에 이제 정치 슬로건으로 Yes, we can 이란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정치 이런 대선하고 그럴 때는 정치 슬로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 그런 공간에서 항상 이 얘기를 했고 또 지지자들이 거기에 이 말로 이제 화답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처음에는 요새 초기에는 흑인 지지도가 별로 높지 않았어요. 힐러리가 오히려 좋았어요. 왜냐하면 힐러리는 그 여성이기도 했고 그 전에 이제 민주당 후보로서 정치 이런 뉴스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지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오바마가 이제 그런 열세를 딛고 힐러리를 누르게 된 데에는 그 오프라 윈프리가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자서전이 나온 거 그런 걸 오프라 윈프리가 책을 추천하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이 그랬는데 이제 오바마의 자서전도 그런 식으로 했고요.
또 본인의 토크쇼에 이제 불러가지고 이렇게 막 띄워주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 오바마가 힐러리를 민주당 그 후보에서 이제 제치게 돼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고 또 공화당과 또 싸울 때는 맥케인과 대결해서 이제 결국 승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오바마를 지지했냐면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 얘기입니다. 그 마틴 루터 킹은 1960년대 우리에게 꿈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흑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꿈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오바마를 통해서 우리가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흑인의 인권 올라가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위 올라가고 그러는 게 옛날에는 그냥 꿈이었지만, 드림이었지만 지금은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오바마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흑인들의 이제 열렬한 지지를 얻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선교 유서장에 윈프리가 가서 이제 막 그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산타바바라에 윈프리의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을 막 대거 불러가지고 선거 기금 마련을 했는데 하여튼 하루 만에 300만 달러를 이제 즉각 모금하는 이런 그 일을 벌였고, 또 이것 말고 다른 여러 지역에 가서 이제 그 선거 유세를 도와주면서 정말로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그런 관계를 이제 오프라 마마라는 얘기도라도 했었어요. 오프라 윈프리하고 이제 오바마를 합친 말이죠. 합성어. 그리고 이제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이제 오프라 윈프리 효과라고 그러는데, 물론 뭐 이거 아니었어도 저기 이제 그 대세를 이제 만드는데 여러 가지 기여를 많이 했지만, 윈프리가 거기서 정말로 이렇게 가속도를 높이는데 기여를 했던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대선이 이제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공화당의 맥케인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한 네 사람이죠. 이제 오바마는 흑인, 힐러리는 여성. 그래서 최초의 여성이 대통령이 되느냐,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느냐, 이게 이제 첨예하게 부딪혔을 때 이제 흑인 쪽으로 일단 이제 가게 됐고요. 민주당 경선에서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랠프 네이더가 나왔어요. 여러분 뭐 시민운동가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뭐 그전에도 대통령 후보에 나왔지만 랠프 네이더가 또 와서 여기가 이제 민주당 표를 좀 갉아먹는 효과를 갖고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영향력이 지대하지가 않아서 결국 그 맥케인, 노인을 대표하는 맥케인과 부딪혀서 이제 오바마가 압도적인 승리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오바마가 이제 당선이 되니까 뉴욕 타임즈에서 특집판을 이제 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가지는 않았나 봐요. 이렇게 많이 찍질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베이에서 이제 경매 가격이 한때 그걸 보려고 이제 $100에 오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이제 했는데, 하여튼 이때 그 오바마가 이제 이긴 것을 놓고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롱테일의 승리, 그러니까 이 롱테일의 그 법칙 아시죠? 거기에 이제 다수 쪽 말고 이 소수 쪽이 많은 것들이 합쳐지면 이게 대단한 파워를 발휘한다라는 거, 이제 그 얘긴데, 그래서 개미들의 힘, 롱테일의 승리, 이런 말을 하게 됐고, 오바마니아, 그리고 오바마의 어떤 인맥, 그리고 공화당원까지도 오바마를 지지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콘, 이거는 이제 콘이라는 거는 보수주의 그런 의미인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그 당시에 미디어에 이제 회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2012년에 이제 공화당에서 롬니가 나왔는데, 그때도 역시 이제 누르고 재선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바마 대선 승리의 그 원동력을 이게 좀 한 5가지로 이렇게 나눠 봤는데요. 그 무엇보다 오바마는 솔직했다, 진정성이 있었다, 도덕적이다. 이제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설을 정말로 잘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수사학이라고 그러면서 레토릭이라는 얘기도 쓰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스토리텔링 재능, 이렇게 연설 재능 이게 분명히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정치를 앞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제 풀뿌리에서 이제 그런 공동체 조직과 활동을 했고 또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나서도 이제 인권 변호사 이런 공동체 이런 그 부분의 회사에 로펌에 가서 이제 일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본인의 정치 저변을 넓히는 데 기여를 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대선 나왔을 때 이제 통합 변화, 화합 이런 얘기 한 것이 이제 사람들한테 어필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그 부시의 이제 분열된 이미지를 이제 불식시키고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을 이제 구하고 전 세계를 이제 분열해서 구해주는 이런 구세주 이미지를 이제 갖게 되면서 결국 대선에서 승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미디어가 뭐 민주당이 꼭 노력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다 역할을 해서 연설을 잘하고 계속 좋은 메시지를 얘기하고 그래서 뉴스에서 정말로 오바마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맥케인 이런 쪽보다도. 그러니까 뉴스에서 자꾸 언급이 되면 사람들의 이미지가 좋아지게 되잖아요. 물론 뉴스에서도 뭐 나쁜 각도로 얘기하는 것이 많으면 오히려 이제 악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오바마는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방금 솔직함, 뭐 스토리텔링, 풀뿌리, 통합, 화합, 뭐 구세주 이런 좋은 얘기들이 뉴스에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지지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선순환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대선 승리의 원동력을 이렇게 한 5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이 얘기를 할 텐데요. 그 당시에 그 뉴욕타임스의 그 유명한 그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만이 이런 말을 했어요. 2008년 11월 4일, 이게 이제 대선이 치렀던 날이거든요. 이때 오바마가 승리함으로 인해서 남북전쟁이 드디어 147년 만에 끝났다. 막을 내렸다. 그러니까 남북전쟁 우리가 1861년부터 4년간 지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이제 끝나지 않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흑백 문제 이게 계속 있는데 드디어 이제 오바마가 흑인 대통령으로서 당선되면서 그 한을 드디어 풀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남북전쟁이 이제 끝난 게 아니냐 이런 그 얘기를 하게 됐는데 물론 오바마가 되고 나서 뭐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 것의 그 선언적인 의미를 토마스 프리먼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미국 인구가 3억이 약간 넘는데 흑인의 그 구성이 한 12% 정도 됩니다. 그리고 히스패닉이 한 18%가 되고 또 아시아인이 한 6% 되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백인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백인은 한 60% 이렇게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흑인보다도 지금은 이제 히스패닉계가 이제 많이 이제 오르게 됐죠. 그렇지만 하여튼 흑인의 하여튼 그 지지 그리고 이제 그쪽에 여러 가지 그런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높여주면서 오바마가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그 오바마의 업적은 크게 한 3가지로 나눠서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하나는 경제 위기 극복을 어느 정도 했고 완전히 제대로 성공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오바마의 이제 업적이 좀 평가절하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오바마 케어, 의료보험 케어 이거를 도입한 거, 이거는 이제 큰 그 승리로 이제 보고 있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외교 정책. 그 외교 정책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긴 했지만 또 이것도 완전히 성공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라크에서 철군을 했지만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 철군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미비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3가지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그 경제 위기를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2007년, 8년 여기 이제 그 미국발 그 불경기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린스폰이 이제 이자율을 낮추고 경기를 이제 좀 지나치게 좋게 한 것도 있어요.
이제 국방비 증강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근데 너무 그때 이제 금융을 완화를 시켜가지고 이게 호황은 오래 갔지만 이제 후유증이 이제 크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부시 정권 말기에 이제 그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오바마가 그걸 수습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이제 겪게 됩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중간 선거 이거를 이제 2년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2년 있다 하게 되는데, 그때 이 경제가 이제 빨리 좋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좀 마이너스로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하원 다수당 위치를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이제 높기도 했고, 재정 적자가 또 막대하기도 했고, 또 공화당의 인기는 떨어졌지만 보수파 풀뿌리 운동으로 티파티 운동이라는 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벌어져 가지고 민주당 표를 이제 갉아먹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여기서 티파티라는 거는 그 전에 뭐 미국이 독립운동할 때 그 뭐 차 뭔가 그 박스를 이렇게 바다에다 던지고 이제 그 티가 아니라, 그 세금을 너무 많이 걷는다, 세금을 줄여라, 감세하라, 이제 이런 운동이 보수파 중심으로 생기게 됐는데, 이제 그게 자꾸 확장이 돼서 오바마를 이제 공격하는 그런 그 중요한 그 단체가 되게 됩니다. 요즘은 이게 좀 뭐 시들해진 것 같지만 한때 그 대단한 파워를 발휘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또 커피 파티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서로 커피하고 티는 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음료잖아요, 기호 음료. 그래서 한때 이제 이게 이런 그 뉴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이제 작용을 했었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쪽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부유층에다가 감세하는 그 조치를 이제 빨리 없애려고 그랬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유층 그 감세 조치를 계속 연장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상속세 이제 면제 이런 것들도 뭐 여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원들이 그 많이 실망을 거두고, 그래서 그 중간 선거에서는 이제 하원 다수당 그 위치를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나중에 그 막바지에 와서 일자리 창출 방안을 포함해서 그 경기 부양책을 이제 발표를 하긴 했지만 결국 그 그 중간 선거를 이제 크게 향방을 그 뒤집지는 못해가지고 지지율이 그 오바마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9%로 이제 떨어지기도 했고 다수당 그 위치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다음 그 이걸 그래프로 한번 보시면은요, 2008년에 이제 그 대선에서 당선이 돼서 2009년 이제 1월부터 이제 취임을 했거든요. 근데 2009년에 마이너스 2.78로 그 GDP 성장률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잘 못했던 거죠. 근데 물론 이거를 뭐 아주 경기 부양책을 세게 해서 높이면 이제 GDP가 빨리 올라갈 수는 있었겠지만 그 당시 불경기의 그 조짐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빨리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기에 이제 1.6% 뭐에서 2.5% 간격으로 GDP를 또 이제 유지를 이제 했었고요. 그리고 실업률 또한 이제 초임 초기에는 굉장히 나빴었죠. 경기가 나쁘기도 했었지만, 그렇지만 그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지속이 되면서 실업률은 이제 계속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시기 와서는 이제 또 코로나가 생기면서 또 실업률이 다시 또 올라가게 이제 됐는데, 지금 바이든 들어와서는 실업률은 지금 상당히 이제 좋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오바마 시기에는 이 경제를 8년 크게를 봤을 때 초기에는 경제가 안 좋았고 그 다음에는 상대적으로 괜찮았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바마 케어 얘기인데요. 미국은 이런 유럽이나 우리나라와 달라서 이 사보험이 아주 전성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사보험을 이제 들어도 이제 옛날 그 본인이 피보험자가 예전 자기의 병력이나 이런 거를 보험사에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면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보험료 지급을 안 해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보험들 이제 큰 회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담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험료가 이렇게 싸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됐거든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미국은 정말로 보험료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디까지 그걸 커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아주 금액이 팍팍팍 올라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좀 중하 계층들 그쪽은 이 보험을 아예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야 뭐 관계 없는 건데 이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2005년에 이제 개인들이 파산을 1,700번을 했는데 이 중에 4분의 3이 의료보험 가입자이기는 하지만 의료비 급증으로 파산하는 경우. 그러니까 카바리지를 조금만 해놓으면 이 진짜 보험관계약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보험사가 커버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비로 내야 되거든요. 실비로. 그러면 엄청난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개인의 재정이 문제가 생겨서 파산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4분의 3이나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오바마가 이제 칼을 이제 들이댄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가 도입되기 전에도 공공의료보험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빈민층에 이제 주는 것이 존슨 대통령 때 이제 처음 도입을 이제 했었고요. 메디케이드라고. 그리고 64세 이상 은퇴자나 이제 장애인한테는 또 메디케어라는 게 이제 일부 존재를 하긴 했었는데 미국 전체 인구 중에서 하여튼 15%가 거의 5천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의료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는 바로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의료보험, 공공의료보험을 이제 도입하게 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걸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기존의 사보험사들은 자기 이윤이 줄어드니까 반대하고 의사들은 이제 의료 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낮아질까봐 고민하는 거고 공화당은 당연히 보수 국민들 당연히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이제 오바마 케어가 들어오면 이제 미국은 완전히 이제 쫄딱 망한다. 뭐 유럽 같은 나라가 된다. 사회주의가 뭐 미국을 지배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이렇게 많은 반발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전에 민주당 대통령이 다 이 의료보험 도입을 실패했었거든요. 그래서 에드워드 케네디도 바로 이제 그런 걸 도입을 옛날에 하려고 했는데 본인도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오바마가 그런 걸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에드워드 케네디가 드디어 이제 오바마를 지지하면서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공공의료보험은 항상 옛날부터 문제였는데 드디어 오바마가 이를 해치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를 이제 2009년에 의료보험 개혁 법안이 이제 상원과 하원에서 간신히 통과됐는데 이걸 이제 진짜 이제 완전히 국법으로 확정이 되려면 이제 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타협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오바마는 이 공공보험이라는 것을 이제 진짜 도입을 해서 사보험이 제공하는 보험 상품 말고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 상품을 따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건 부족한 점이 있지만 나중에 이제 다른 대통령이 이제 하면서 이걸 더 보완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요. 하여튼 좀 후퇴를 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은 되게 아쉬워를 했습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2014년 1월부터 이걸 시행해서 지금까지 이제 도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반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오바마가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재선에 실패하더라도 의료보험 개혁은 꼭 이루고 싶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에드워드 케네디 얘기했지만 죽기 전에 의료보험 개혁은 내 삶의 최대 존재 이유다. 이런 식으로 정말로 갈망을 했던 거거든요. 하여튼 오바마 케어 아직 미비한 점들이 좀 있지만 앞으로 이제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바이든이 이제 이걸 더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제 갈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외교 쪽으로 이제 가면은요. 오바마 독트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전 그 레이건 독트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레이건 독트린은 이제 소련을 이제 악의 제국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군사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위를 보여야 된다라는 이제 강경 입장을 이제 취했는데, 그 레이건 독트린과는 반대되는 거죠. 오바마 독트린은. 그래서 대화와 협력 위주로 다자주의 노선을 취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오바마는 그 2009년에 그 이라크 내 미군 전투 부대를 이제 18개월 안에 이제 철군하겠다라고 이제 천명을 하게 됐고, 이제 이런 것에 힘입어서 노벨 평화상을 이제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무기 없는 세계 이런 비전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그 오바마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걸 갖고 상당히 왈가왈부 말이 많았죠. 대통령이 된 지 뭐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노벨 평화상을 이제 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해서 뭐 주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런 그 좋은 방향으로 그 평화 쪽으로 가도록 지금 더 앞으로 유도하는 그 생각도 갖고 있는 거죠. 노벨상 위원회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바마가 그러니까 이제 다자주의 노선을 계속 유지하도록 그러니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뭐 메시지가 있는 거죠. 뭐 다른 뭐 의학상, 뭐 생리상, 뭐 물리학상, 화학상은 이제 완전히 업적 위주인데, 평화상은 이제 좀 그런 면에서 다른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노벨상을 1년도 되기 전에 이제 받았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2011년에 그 백악관 상황실을 이제 보여주는 사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오바마가 이제 가운데가 아재가 아니라 옆에 이제 꾸부정하게 이제 보고 있는데, 저게 이제 오사마 빌 라덴이 이제 잡히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그 힐러리도 보이고, 게이츠 저기 국방부 장관도 보이고 다 그러네요. 하여튼 아주 긴장된 모습을 역력하게 보여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오사마 빌 라덴이 그 파키스탄 어느 한 그 집에 그 안가라고 해야 될까? 거기에 이제서 산다라는 걸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이제 해군 특수부대가 이제 잠입해서 이제 사살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평화주의자인데 왜 오바마는 이런 걸 허가를 했느냐, 이제 뭐 말이 많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9.11 테러하고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여가지고 이것까지를 뭐 다 평화적으로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이 일들이 이런 사살이 성공적으로 이제 끝남으로 인해 가지고 오바마가 이제 나중에 재선을 할 때 도움을 받았던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이라크 문제, 이런 탈레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니까 오바마는 그 이제 미군을 그 연말까지 이라크에서 철수를 시켰고요. 이거는 실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이라크 내 미군을 이제 아프간으로 옮겨가지고 또 거기서 이게 문제를 이제 빨리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2014년까지는 아프간에서도 미군 철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뭐 여러 이유 때문에 이제 그게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야 그때 이제 그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하게 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그로 인해서 탈레반이 정권을 아주 급속도로 장악을 하면서 또 아프간에 이제 또 암흑시대가 오게 된 거죠. 여성 그런 뭐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오사마 빌 라덴 그 사살 관련되는 걸로는 영화가 두 편이 있어요. 그 제로 다크 시티라는 거하고 코드네임 제로니모. 그래서 제로 다크 시티는 거기 이제 CIA 거기 이제 여자 국장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실제로 거기에 문제 해결하는 것을 다 관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리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화의 토대를 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해놨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재밌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하여튼 실망하지 않을 영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 하나로 그 백악관에서 2009년에 열렸던 맥주 파티 얘기를 하나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 거의 마무리 과정인데요.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그 하버드 대학 그 교수인데 교수가 자기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열쇠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그걸 좀 문을 부수면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가던 경찰이 봤습니다. 그래서 체포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누구고 이걸 다 얘기를 했는데 믿을 수 없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 구치소로 이제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막 사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오바마가 보고 다 보니 그리고 이제 원래 그 오바마가 그 헨리 게이츠 교수를 이제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좀 경찰이 한심하게 느껴졌겠죠. 그래서 경찰이 더 신중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뭐 어리석게 일을 처리했다. 그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 경찰이 나는 주어진 매뉴얼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교수와 경찰 간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까지 이제 막 공격을 받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상황이 미묘해지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 이 두 사람을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가족도 이제 백악관을 구경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맥주를 마시면서 뭐 이렇단 얘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상황이 잘 마무리를 됐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뭐 이것도 이제 뭐 재밌는 그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됐는데 그때 그 부통령 바이든 부통령도 그때 이제 들어왔었어요. 잠시 그러면서 그때 각자 자기가 원하는 그 맥주를 먹도록 했어요. 자기 개성을 살려서. 근데 바이든은 알코올이 없는 그런 맥주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게이츠 교수는 하버드 교수인데 그쪽 동부 캠브리지 쪽에서 그 보스턴에서 나오는 그 수제 맥주가 세뮤얼 아담스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시켰고 크롤리의 그 블루문은 이 공화당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그 쿠어스 맥주 있잖아요. 거기에 브랜드인 맥주 브랜드 블루문을 시켰어요. 그리고 오바마는 이제 노동자들이 많이 먹는 버드와이저, 버드라이트를 먹었고, 그래서 이 각각 맥주를 시킨 걸 보면 그 사람이 뭘 지금 말하려고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여가지고 굉장히 그 당시에 화두가 이제 화제가 됐던 그런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바마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임을 2017년에 오바마가 했죠. 근데 뭐 우리나라도 요즘 뭐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마냐 이런 건 이제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오바마 지지율이 변화를 한번 보면은요. 그 대선 직후 그러니까 11월 4일에 대선을 했거든요. 그때 직후에 지지율을 보면 67%였어요. 근데 한 달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다시 9%가 올라서 76%였고요. 취임을 이제 2009년 1월에 했는데 그때 80%까지 가게 됐어요. 80%면 뭐 사실 여러 각도에서 보더라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점차 떨어져서 하여튼 퇴임 무렵에는 55%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그 추세 자체는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하여튼 그 취임 직전에 80%까지 갔다라는 것은 뭐 공화당과 싸우는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퇴임식 그 연설을 할 때 처음에 대선 될 때 그 슬로건이 Yes we can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퇴임하면서 오바마는 Yes we did it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거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뭣도 부족하고 이제 비판을 하겠지만 오바마는 우리가 지금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10위에 지금 돼 있거든요. 10위라는 거는 뭐 평균에서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Yes, we did it 이런 말을 해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조사를 좀 해봤더니 오바마 프레지던셜 센터라는 걸 지금 한참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디에 짓고 있나를 봤더니 아까 그 오바마가 공동체 그 활동가로 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서 멀지 않은
그 미시간 호수 연변에 잭슨 팍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바로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바마 그 재단이라는 것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저런 청사진으로 가지고 이제 짓고 있는데 곧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박물관 포함해서 공공도서관, 집회공간 이런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게 다 이제 완공이 되면 나중에 여러분이 시카고에 가서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오바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말 우리 김민주 대표님, 네, 열강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잘 들었습니다. 8강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이었죠. 버락 오바마에 대해서 아주 멋진 강의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남은 강의가 이제 두 차례 정도 남아 있는데 제가 이제 1강부터 5회까지 8강까지 네, 많이 했죠. 예,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가 이 시리즈명이 이제 미국 대통령 리더십 탐구인데 미국의 역사를 이제 쭉 공부하는 그런 시간 같았어요. 네, 당연하죠. 네. 그래서 매우 한 그 대통령의 리더십을 이제 공부하지만 이제 미국이라는 이제 지구상의 어떻게 최대 강국이잖아요. 또 네, 미국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쭉 훑어보는 그런 시간이어서 참 이 방송을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도 네. 이미 지나간 거 사람들한테 좀 보도록 하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좀 지금까지 이렇게 대통령의 그 리더십 이제 탐구 이렇게 쭉 해오시면서 좀 공통점이 이게 좋은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의 경우는 이제 대중 설득과 비전 제시 아주 탁월하다라는 게 참 공통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설득 이거는 위대한 대통령의 다 핵심이고요. 네. 또 그리고 비전 설정 이것도 그렇고 그런데 오바마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공정 추구, 도덕성 이게 상당히 점수가 높았거든요. 근데 이걸 동시에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오바마는 그 점에서 평점이 좋은 게 굉장히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고 탁월한 연습. 사실 저도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네, 그 연설한 거를 봤는데 유튜브 봤었는데 진짜 멋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멋진 정치인들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연설을 잘하는 것, 네, 자기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능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역량을 갖게 된 거에는 이제 본인의 이제 기본적인 노력은 당연하고 그 전에 워싱턴도 그렇고요, 링컨도 그렇고, 프랭클 루스벨트도 그렇고, 또 시어도 루스벨트도 다 그런데 레이건만 좀 예외지만 다들 책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리고 책에서 그리고 시어도 루스벨트는 38권의 책도 썼잖아요. 이제 그거는 좀 예외로 치더라도 하여튼 독서에 있어서는 남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많이 했어요. 오바마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서전도 3개나 쓴다는 거 조금 예외지만 3개나 쓰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런 본인의 역량, 핵심 역량들을 갖게 되고 거기에 보면 또 좋은 그 표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다 자기 연설에 군데군데 이게 심어서 하게 되지 않았나. 그게 훌륭한 탁월한 연설을 만드는 아주 디딤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오바마 케어, 공공의료 보험을 이제 도입한 것이 가장 이슈였을 것 같아요. 사실 미국 사회에서요. 이거는 항상 미국이 평등하지 않은 사회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항상 그 공공의료보험 얘기라서 왜 이게 없냐. 하물며 우리나라도 지금 있고 유럽에 다 있는데 그래서 그 굉장히 그 아픈 부분이었는데 그거를 오바마가 드디어 도입했다. 그게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셸을 그 퍼스트 레이디였던 미셸을 설명하시면서 우리 대표님 미셸 노래를 애창곡을 하신다. 근데 요즘은 잘 부르지 않지만 옛날에 진짜 많이 불렀어요. 미셸 마벨 손에 모기봉 트레비아노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불어도 들어가 있어요. 불어도. 그렇군요.
이거 우리가 10강을 이제 하면서 마지막에 한번 미셸 노래를 쭉 한번 한번 불러주시면 네, 좋겠네요. 네. 네. 그리고 여러분이 네. 유튜브에서 네. 한번 그 미셸 비틀스 이렇게 2개만 치면 딱 네. 그 뜨거든요. 한번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네네. 또 미셸 오바마 생각도 나게 될 겁니다. 네. 그것도 좋지만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미셸 노래를 한번 마지막에 엔딩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특강을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8강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은 어떤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미국이라는 큰 나라를 운영을 했을까, 경영을 했을까 라는 생각에서 참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필요하겠지만 참 이제 저희가 이제 강의를 이제 계속 거듭 들을 때마다 이게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또 이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인생의 희로애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왔던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린 네. 그 대통령 중에 이제 처음에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되는 경우도 조금 있지만 대부분 다 준비된 대통령이었었어요. 오바마도 그렇죠. 담대한 희망이라는 그런 네.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 노력을 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의 정책 개발, 연설 할 거 이런 것만 다 준비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은 정말로 중요한 그 직이기 때문에 갑자기 대통령이 된 거, 그러니까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좀 갑자기 되긴 했지만 그래도 잘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예외적이고 준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하게 돼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너무 갑자기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대통령이 되면 그런 대통령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역량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책도 읽고 다른 사람 연설하는 거 잘 보고 그래서 평소에 내공을 잘 다져두시라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알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신 우리 민주쌤, 김민주 대표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9강입니다. 네, 벌써 9강인데, 네, 9강에는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공부를 하게 될까요? 네, 짧게만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제가 얘기하려다가 못한 거 하나 있는데, 제가 최근에 본 책인데 바이든과 오바마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오바마가 대통령이고 바이든이 부통령일 때 이제 그때 얘기 중심으로 돼 있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쓴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한견이 있지만 오바마하고 바이든이 8년 동안 서로 통령과 부통령 이제 관계로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이 이제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이든의 내면을 잘 알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하여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트럼프 하는 얘기인데 트럼프는 여러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아시지만 법적 소송도 지금 한 10개나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제 대선이 어떻게 향방이 바뀔지 이제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최근에 CNN의 이제 어떤 사이트를 봤더니 공화당 내 대통령 경선 후보 10명을 이렇게 쫙 비교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말고도 플로리다 주지사 디센티스라고 있죠. 그리고 예전에 부통령 했던 마이클 패스도 있고 이제 그렇게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 쭉 해놨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이 중에 한 사람하고 이 바이든이 이제 재선에 또 이제 올라가게 되면 결국 이제 붙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이슈는 국방에서 이제 얘기 드리지만 여전히 이제 현재 진행형의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 트럼프는
지금 성공한 대통령이 아니라 좀 실패한 대통령으로 제가 소개를 드릴 거예요. 당연히. 네. 왜냐하면 CSPN에서 조사해 놓은 거 보면 좀 바닥에 진짜 가깝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워싱턴부터 이제 오바마까지 성공한 대통령 다 10위 안에 들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비교를 했다면 국강에서는 이제 실패한 대통령으로서의 트럼프 얘기를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8강 네, 오바마 대통령 함께 했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우리 김미주 대표님께 큰 박수 네, 다시 드리고요. 네. 오늘 강의를 위해서 함께 촬영해 주신 책문학교 윤재현 이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정윤이의 책문학 T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네. 뵐게요.